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에서 수당 자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될 거라서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1월 26일 날짜로 EDD의 어디 디파트먼트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거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버페이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그 내용도 있고요. 실업수당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고요. 자발적 퇴사나 이를 거부했을 때 그 자격 요건도 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노출이 심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연방정부에서도 코로나에 노출이 심해서 위험한 사람들 그만뒀을 때 수당 자격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수당 자격이 있다라고 오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정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 아닌 EDD에서 감사가 돼서 문제가 될 소지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분들이요. 어떤 거를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조금 브리핑 하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필을 하는지 그 내용도 추가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려볼게요. EDD 감사 디파트먼트에서요. 실업수당 자격 감사에 대한 그런 공지가 1월 26일자로 나왔어요. 78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계속 1월달부터 동영상 올린 거하고 많이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요약만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짓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 고발 센터도 있어요. 전화번호.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본인의 비즈니스 이름으로 실업수당 신청했다는 안내들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 고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간추리면은 수당 자격이 의심되는 분들 자격 여부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 봄부터 UI를 받는 분들의 자격 심사 없이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수당을 받는 데까지 최저 21일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최대한 빨리 해주기 위해서 이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해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자격 심사에 대해서 이제 EDD가 해야 할 일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11주 추가 연장이 완전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은요, 아마 3월 달부터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잡아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어디 감사에 더 집중할 걸로 보여요.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프로드 이슈가 아닌 경우 있죠. 그냥 실수로 자기가 받았을 경우. 그런데 돈을 다 써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48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인데 아마 실수로 한 경우에는 이자가 안 붙을 확률이 높아요. 페널티가 당연히 없죠. 넘프로드니까. 그런데 프로드 같은 경우는 페널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 문제도 조금 직면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면 워낙 신청자들도 많고 그런데 워낙 사기성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이 10%에 가깝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요. 이건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뒤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의심되는 건수들을 무조건 디스퀄리피케이션을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빙은 당신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실업수당을 받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었느냐 그 기준인데요. POA 받는 분들은 조금 예외사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는 데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실업수당 신청자의 실수로 실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해고가 됐어요. 근데 해고에는 두 가지가 있죠. fired, 정말 이렇게 뭔가 잘못해서 잘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laid off, 정리해고, 회사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fired라고 되어 있으면 수당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받아왔다? 이런 분들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면서 그걸 증빙하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실업수당 받고 있으면서 한국에 가족한테 방문해 있다? 그거는 조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방정부 자금을 받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 반드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서류 준비 잘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실업수당이라는 거는 최대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베케이션 가라고 지원해 주는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의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급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베케이션 가면서 직장도 구하지 않으면서 아니면은 팬데믹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실업수당을 받는다?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직장을 계속 알아봐야 되는 조건도 있는데요. 이거는 팬데믹으로 약간 예외 사항이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직업을 반드시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거부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그냥 짤막하게 요약을 할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팬데믹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 이 프로세싱 하는 기간이 21일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게 걸리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디디가 계속 컴플레인을 받잖아요. 그리고 많은 실업자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 요건을 충분히 리뷰하지 않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준 정보를 기준으로 다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입 보고 여러분들이 서티파이 하실 때 하신 내용하고요. 뭐 없다고 그랬거나 조금만 했거나 그 금액하고 EDD가 갖고 있는 그 수입 보고 자료가 매칭이 안 되면은요. 그거 조사한다 그래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수당 지급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펜딩으로 돼 있는 분들 중에서 수입 보고 누락이 되신 분들도 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11주 연장을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펜딩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두 개의 직장이 있던 분들이 하나만 보고하시고, 하나는 클레임 안 했다고 착각하시고, 계속 그 한 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보고를 누락시키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간병인 하시는 분들이 그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간병인 하신 분들은요, 이게 주정부에서 간병인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걸리면 여러분들 간병인 하는 일도 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 하시는 분들 수입 보고 누락하셨으면은요, 이거 어떡할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꼭 보고 하셔서 반납하실 거 있으면 반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 정보에 대해서 그걸 베리파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70%에 육박하니까. 그리고 자격이 되는 신분인지를 증빙하는 신분 증빙, 그것도 26%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을 지금부터 받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고요. 기타 이제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셨거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정부 샷다운 행정명령으로 실업수당 신청을 하셨어요. 뭐 가게가 문 닫거나 레이오프가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EDD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실업수당 자격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는 EDD에서 그 자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분들이 지급을 받았다면은요, 반납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분들은 오버페이먼트 노리스가 다 할 거예요.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예제를 여기 다루었는데요. 제가 넘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실업수당을 받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파트타임 일이라든지 다른 일을 했는데 그 수입이 실업수당보다 초과되면은 또 EDD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 제가 계산표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2020년 7월에 Retroactive Certify 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게 자동으로 페이가 되면서 그때 수입을 보고하시는 분들은요. EDD 규정에 맞춰서 다 성실하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은 그 사이에 수입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오버페이먼트 반납을 요청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다루었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EDD의 어디에 관한 내용이 사이트에 있어서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링크 해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요, misconduct fire.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과실로 그 일자리는 할 수 있고 다 직장 높은 데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하고 싶어도 일을 허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잘리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해고라는 게 여기 fire 해고가 바로 그 여러분의 과실로 인한 해고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해고라도 정리해고예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해고를 시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당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실업수당 자격을 원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근무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았어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양성이 나타난 코로나 환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그만뒀는데 실업수당을 받아서 잘 받아왔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잖아요. 병원은 아픈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고 해서 그 일하는 병원 관계자들이 그만둔다고 해서 실업수당 자격이 되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만약에 그 이유가 받아들여지면은요, 병원 근무자들이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갈 수가 없겠죠. 병원을 아예 문 닫아 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규정이요, 조금 명확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디스퀄리피케이션 날 확률도 높아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병원이나 식당에서 안전 규정에 맞춰서 근무를 시켰다면은요, 이거는 자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마스크도 제공을 제대로 안 하고 위생 문제라든지 방역 문제를 전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발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라 그런 거는 자발적 퇴사나 일을 거부했을 때 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 안전 규칙을 어기고 여러분들이 병에 걸릴 수 있도록 놔두었을 때, 방치했을 때 그럴 경우에 자격이 된다는 그런 지침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코로나가 무서워서 위험에 노출돼서 그만둔다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동영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기회를 놓쳤거나 거부했을 때도 이게 심사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구독자님 한 분이요. 회사에서 매니저가 일을 다시 해도 된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을 한 달 뒤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을 하시는데요. 반드시 이메일을 보낸 날짜에 여러분들이 소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확인을 한 시점에서 소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메일을 늦게 받았는데 이를 지금이라도 복직할 수 있느냐. 그런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수당 거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요, 그 고용주하고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컨택 번호를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2주에 한 번 서티파이를 하지만 매주 질문이요, 3번을 제가 yes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용주한테 계속 컨택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yes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유도 모르고 수당이 펜딩돼서 그걸 또 소명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소셜 번호로 세금 부과하는 경우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와이프는 영주권자인데 남편분이 영주권이 없는데 직장을 취직할 때 그 아내분 아이디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수당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수입 보고는 그로스 어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W2 기준이고요. 만약에 셀프 인플로이어들인데 W2 없는 분들은 넷인컴으로 보고하는 거 이거는 제가 수차례 설명드려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EDD가 그 컷오프 타임이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컷오프 하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여기 EDD 말로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면은요,
토요일 날 일하시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거는 토요일로 넣고요. 그 다음날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거는 다음날인 일요일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타임카드 찍은 그걸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여 받는 날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급여를 안 받아서도 실제로 타임카드 찍으면서 일한 그 시간을 보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컨트랙트로 일하는 분들이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일정 기간 안에 일을 한 후에 한 번에 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8월 12일부터 일을 해서 11월 15일까지 끝나면은 한 번에 딱 뭐 1,700불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무대 같은 데 올리는 그런 감독들이나 어떤 코치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이 돼요. 게임 할 때만 지급해 주는 거, 뭐 시즌이 있어서 그때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딱 뭐 5,000불이든 이렇게 지급해 주는 분. 이런 분들 수입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8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약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마친 후에 지급이 1,700불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8월 12일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가 낀 그 주에도 1,700불을 보고 하시고요. 마지막 계약이 종료되는 11월 15일 그 날짜가 들어가는 주에도 1,700불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결국 두 번을 총 금액을 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주급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두 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당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니까 주의해 주세요. 주급으로 받는 분도 계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받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받는 분도 계시죠. 요 계산표는 화면을 멈춰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거 제가 수차례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계산법만 보셔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내용도요,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멈춰서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냥 시간당 얼마가 아니고 피스워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업 몇 개 하고 나서 특히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레귤러 어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더 인컴의 피스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해서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화면 멈추면 이해가 되시고요. 팁을 받는 분들이 있죠. 웨이트레스나 이런 분들 그거 별도로 만약에 계산돼서 오면은요. 그거는 레귤러 어닝으로 넣지 말고 아더 인컴에서 팁이라는 항목이 있대요. 그걸 선택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받잖아요. 그거 결국은 나중에 고용주가 다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받는 그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에요. 고용주한테요, 여러분들 수입 증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리파이 하는 서류들이 가는데 이게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당 얼마를 받았고 그 목적이 뭔지, 페이롤인지, 보너스인지 그런 걸 쭉 적게 돼 있고, 언제부터 일을 했고, 이 직원 소셜 번호라든지 이런 걸 적어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이제 곧 고용주들한테 날아갈 걸로 보여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거나 오버페이먼트 노리스 받는 분들 사례를요, 제가 약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신청해서 받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다른 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다른 주에 가셔도 직장을 못 구하면은 계속 실업수당을 캘리포니아에 신청하시는데 주소 변경이 된 분들이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필하는지 알려드렸죠? 실업수당 신청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지를 충분히 증명하면 괜찮아요. 다수의 신청자들이 주소가 동일할 경우에도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당신들이 소명하세요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랜덤리 다 디스퀄리피케이션 난 다음에 무조건 안내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요 내용도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어떻게 어필하는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수입 보고 누락이 됐을 때 디스퀄리피케이션이 아니고요. 이건 오버페이먼트 노리스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투 잡인데 한 잡만 본인이 신청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소셜 번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개의 잡을 갖고 있다가 하나만 실업이 돼도 나머지 9개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수입을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그걸 누락했을 때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아요. 이런 경우에 페널티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수입 증빙 서류를 보내라고 그랬거나 업로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놓치신 분들, 이런 분들 디스퀄리피케이션 다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서류를 보내셔야 돼요. 온라인에 업로드 안 돼 있으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알려드렸죠? 그거 참고해 주세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받으신 분들은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하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이제 심사할 거예요. EDD 실업수당의 자격 요건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워크퍼밋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이거나 워크퍼밋이 벌써 expired 됐어요. 만기가 지났어요. 아니면 서류 미비자들 이런 분들 신청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케이스를 하나 접하게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실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절차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금 보고는 해 오셨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님한테 이걸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요. 서류 미비자였어요. 소셜 번호는 있어도. 그리고 세금 보고는 계속 하셨죠. 그런데 담당 회계사님이 이분이 서류 미비자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걸 신청해 주신 거예요. 수수료도 별도로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회계사님이 이 실업수당의 원리를 전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범죄를 동조한 거예요. 오히려 조장을 한 거예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모르는데 돈을 받고 그 자격이 된다고 본인이 직접 신청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자칫 이게 발각이 되면은요, 이분 CPA 라이센스까지도 서스펜드 당할 수도 있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CPA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정직하게 실수로 신고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받은 수당을 전부 반납한다라고 그래서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하라고 회계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CPA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CPA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제 채널을 오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기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계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수당 신청하시고 나서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증빙을 해야 돼요. 한국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15일부터 여러분들이 베네핏을 받았어요. 그러면 3월 15일 이전에 코비드로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실업이 됐는가를 증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받기 시작한 그 바로 직전에 실제로 일을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은 일이 고용되어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는지 그거 증빙하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계속 실업 중이었는데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요. 객관적으로 실업수당 받을 자격이 안 되세요. 동부에서는 이 관계를 증빙하지 못해서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서 오버페이먼트 발생되는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도 곧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3월 15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소한 3월 14일까지 일했다는 증빙을 하든지 아니면 3월 15일 이후나 3월 15일부터 일을 하기로 결정됐다는 그 증빙이 없이요. 단지 뭐 2019년도 일한 게 없어요. 1월달, 2월달도 없어요. 아무나 신청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 듣고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은요. 99% 디스퀄리피케이션 날 확률이 높아요. W2가 없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POA로 받으시는 분들 주당 수입을 넷인컴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철저하게 준비해 두셔야 돼요. 곧 이 증빙 서류 보내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 오버페이먼트에 관한 사례들과 어필할 수 있는 케이스, 어필할 수 없는 케이스들을요,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 문제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오픈 투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희 구독자님들만 프라이빗하게 공개하는 게 좋은지 조금 고민이 돼요. 이 방법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방법을 몰라서 애타는 분들을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오픈 투 퍼블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거를 그냥 구독자님한테만 프라이빗하게 오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사유 같은 거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를 해서 다음 주 안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려운 케이스들 그리고 굉장히 어필하기가 힘든 케이스들을요. 제가 어필 절차를 도와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방법을 몰라서 어필을 잘못해서 디스퀄리피케이션 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려서 좀 순조롭게 풀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나눠주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오버페이먼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룰 때는 조금 센시티브해져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도 커지고 조금 어그레시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돕고자 하는 거니까 그 취지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